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저번 주에 논리 명제에 대한 내용을 좀 했었는데요. 수로 논리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 명제는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컴퓨터의 기본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논리적인 형식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이 연관성이 있는 논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컴퓨터를 설계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까지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쉬우면서도 또 논리적인 사고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 논리적인 수치로 표현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음에 다른 과목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이런 쪽에서도 활용할 때 잘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디지털 논리라든가 디지털 회로 쪽에 넘어가게 되면 그쪽 파트까지도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주로 보면은 수학의 첫 페이지 첫 장이죠. 거의 첫 장, 두째 장이 논리가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인 사고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한 거기에 플러스 이제 프로그램까지 추가가 되는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연동돼서 구동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수학 시간에 하는 거는 뭐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적인 제한과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깊게는 이제 그쪽 논리적인 사고에 수학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오늘로서 이제 논리와 명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로 논리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뒤에 부분에 있는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다항식에 관련된 내용까지 플러스해서 이런 논리와 명제도 구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제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변하는 수예요. 1, 0, 1, 2, 3, 4 이렇게 변하는 수.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x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
임의 S자를 표현합니다. 이 X라고 하는 애는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어떤 숫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변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변하는 값이겠죠. 변수라는 용어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변수 값에 따라서 그 명제가 참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x라는 값이 1일 때는 참이고 3일 때는 거짓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변수의 값에 따라서 제가 이제 차지하는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다항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x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을 더했을 때 요 값이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냐, 이 소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x라는 값은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x가. 그죠? 지금 방금 얘가 했던 것처럼 x라는 변수 값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0을 다 때려 넣어봐요. 만약에 x가 0이야. 그럼 여기 x가 0에 제곱해도 0이죠. 5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6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006인데 6이 돼버리죠. 그럼 6은 0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요거는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x가 1이야.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1이고요. 1의 제곱해봤자 1이죠. 플러스 5 곱하기 1이니까 5죠. 플러스 6이야. 그러면은 5하고 6하고 11, 12. 결국은 얘는 12가 되고요. 이게 0이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 되고 이 조건도 거짓이 돼 버려요. 맞죠? 만약에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이지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선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가 마이너스 거고요. 그죠? 하나를 빼면 5개를 빼면 하나가 남죠? 결국은 얘는 결과가 몇이 나와요? 2가 되잖아요. 2. 얘도 마찬가지로 2가 0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값들을 보면 다 거짓이에요. 그렇겠죠? 다 거짓입니다. 그 중에 근데 이제 한 가지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래요. x가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혹시나 숫자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0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해서 1, 2, 3 이렇게 이제 증가해가는 모델이고요. 거꾸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으로 나눠져서 숫자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넣어봤다 이거예요. 변수를 x를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 얘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예요? 4가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2는 4가 되겠죠. 앞에 거 제곱승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 소리인 거죠. 결국은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5에다가 이번엔 뭐예요? 마이너스 2를 해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2, 5, 10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6하고 4하고 도면 10이 되겠죠? 결국은 10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결국은 뭐예요? 0이 되죠. 맞아요? 참이 되겠네요. 봤더니 변수들 중에 어느 임의의 한 값이 참이 되는 그런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를 우리는 봤는데, 결국은 이 변수가 0일 때도 거짓이었고 1일 때도 거짓이었지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그죠?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참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제가 맞게 떨어지는 거죠. 저 다항식의 결과가 참이 되는 조건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쭉 봤더니 또 마이너스 3일 경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일 경우는 결국은 저 다항식은 뭐다? 참이 되더라. 그 외에는 다 거짓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이 다항식이 만족시키는 변수가 당연히 존재했죠. 그죠? 그래서 이 다항식을 만족시키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이제 명제를, 이와 같은 형태의 명제를 이제 앞에 변수 p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x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항식을. 그래서 px를 x라고 하는 건 변수값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든 거는 이제 변수값,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px를 변수 x에 대한 명제 수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px를 우리 이제 저 아까 다항식을 이제 px라고 표현하고요. 요 px를 이제 표현한 다음에 이 px를 이제 변수 x에 대한, x는 변수입니다. 변수 x에 대한 명제 수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제 논리와 구분해서 실제 명제 수로에 대한 논리를 우리 이제 수로 논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밑에 걸 보면 x는 3보다 크다는 수로임을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은 x가 3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x의 변수가 1일 경우와 2일 경우 다 나눌 수가 있는데, 1일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변수 x는 당연히 이 명제는 거짓이죠. 왜? 1이 3보다 클 수는 없죠. 근데 변수가 이번에 4예요. x가 4. 그럼 4가 3보다 크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진리값은 참이 되는 명제가 되죠. 4는 3보다 크니까. 그래서 따라서 얘는 이제 수로다
이렇게 수로 논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천히 우리가 필요한 이제 내용들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로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변수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로 한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로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변수의 범위를 이제 한정시키는 거죠. 뭐 무한정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변수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우리가 그 수로의 논리를 이제 확인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수로의 한정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죠. 한정자라고 하고요. 수로 한정자에는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고요. 혹은 존재한다의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로 한정자에는 모든 것에 대한 거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로 한정자에는 존재한다, 일부만 존재하는 거죠. There exist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For all, 모든 것에 대한, 혹은 어느 특정한 존재에 대해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수로 한정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 모든 거에 대한 것과 어느 특정한 존재, 어느 특정한 일부에 대한 것을 따지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기호를 우리는 all이라고 하는 A자, all, all이잖아요. all이라고 하는 요 A자를 뒤집어 놓은 거, 뒤집어 놓은 거, 이게 이제 A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걸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there exist잖아요. 이렇게 그럼 앞에 이자를 뒤집어 놓은 거, 반대로 상하로 뒤집은 건 아니고요, 앞뒤로 뒤집은 거죠. 이렇게 으로 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의 박스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상태를 가지고 봤을 때 변수 x에 대해서 이 수로가 px가 성립을 하는 조건이 모든 경우가 다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제 all이라고 얘기한다겠죠.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모든 x에 대한 px의 성립, 그죠? 이게 이제 all이에요. all. 모든. 그래서 우리가 모든 x에 대한 표현으로 해서 수로 px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거를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 p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x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y도 들어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일부만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전에 설명했던 두 가지 정의를 다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수 x가 존재하는 값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따진 겁니다. 그 값에 대해서 이제 px의 전체 한정자, 전체입니다. 한정자가 전체 한정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모든 명제에 대해서,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p의 x는 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정자의 기호를 우리는 아까 했던 올에 뒤집어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px에 대한 전체 한정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px 앞에 이제 뒤에 px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x 이렇게. 그래서 표현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인 px가 x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x의 값이 어떤 값이든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모든 x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결국은 아시겠죠? 모든 경우가 다 참인 경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px의 이제 존재 한정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한정자는 아니고 일부 존재하는 존재 한정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존재 한정자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어떤이에요? 저 위에서는 이제 모든 x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일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px가 참인, px가 참인 x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 한정자의 기호는 exist의 이자를 역으로 놓은 거라 했었죠. 표시하고, 그 다음에 px에 대한 존재 한정자 표현은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x가 참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x를 만족시키는 x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 존재해야만 저 조건이 만족한다 이 소리예요. 왜? 변수 x에 대해서 이제 일부가 존재해서 참미되는 조건은 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체 한정자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고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또는 이미라는 뜻을 우리가 올의 의미에서 A를 여기, 뒤집어 놓은 것을 표현한다. 이걸 전체 한정자라고 하고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exist에 영문자 이자를 바꿔서 놓은 거를 우리는 존재 한정자다. 그래서 존재 한정자와 전체 한정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밑에 예제가 잠깐 나와 있는데요. x가 정수이고 정수입니다. 그리고 px가 다음과 같답니다. x 이꼬로 x의 제곱 이라고 할 때 다음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뒤에 다시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꼬로 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의 의미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x 이꼬로 x의 제곱에서 요 x를 이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조건이 나와요. 그러겠죠?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반대로 가면은 이제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쪽으로 가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요 x제곱이 이쪽으로 가면 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0이 된다 라는 조건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조건이 맞기 위한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 되겠죠. 모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부 한정된 존재에 대해서만 보는 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리값을 구해보자. 진리값을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자 이 소리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명제는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쵸?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러면 저 조건이 모든 변수인 경우에 다 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x가 2를 넣어봤어요. 하나를. 그럼 어떻게 돼요? 2 이꼬로 2의 제곱이 같냐? 2 이꼬로 2의 제곱이니까 2의 4잖아요. 2하고 4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2 이꼬로 2의 제곱승이면 4잖아. 4. 이게 같아요? 같지 않죠. 거짓이 되죠. 이 하나만 따져도 거짓이 나와버리네요. 모든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를 따집시다. 이번에는 x 변수값이 정수인데 이번에는 임의의 값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넣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이건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를 따져봤대요. x가 0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0이고 0이 되잖아요. 0의 제곱도 0이니까 결국은 0일 때는 참이네. 그죠? x가 0일 때는 요 값이 결국은 0 이코로 0이니까 참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존재하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참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지만 밑에 있는 거는 참이 되더라. 왜? 여러 개의 명제 중에, 여러 개의 변수 중에 한 가지만 조건이 참이어도 전체가 참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논리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전체를 따지냐, 변수가 전체 값을 다 넣어서 모든 게 다 참여하는 조건이냐, 아니면 일부 값이 존재해서 참여되는 경우만 있어도 참여되는지를 따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정을 했을 때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정자인 경우와 존재 한정자인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전체 한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성립을 한다는 게 전체 한정자였는데, 이것을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거에 대한 px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px가 성립하지 않는, 그죠? px가 성립하지 않는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거에 대해서 px가 성립한다는 거의 논리를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px가 성립하지 않는 x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가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역전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을 전체를 뭘로 바꿔요? 존재 한정자로 바꿔서 표현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존재 한정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존재 한정자는 이제 전체 한정자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px가 성립하는 x가 존재한다? 일부가. 그죠? 그거를 부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부는 존재하지만 모든 x는 px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x는 px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x는 px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x는 이제 학생이고
PX는 X는 공부한다. 이 두 가지로 문장을 나눠서 이제 부정을 서술하고 그 부정의 논리 기호를 표현해보자, 이 소리예요. 모든 학생은 공부한다? 모든 학생은 공부할 수 있지만 일부 학생은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학생을 공부한다라고 표현하면 전체는 다 공부한다는 의미고요. 이거를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일부 학생은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제의 부정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일부는. 그래서 이 논리를 표현하면 이렇게 위에서 봤던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존재한다? 공부하는 학생이 일부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학생은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다 가 되겠죠. 왜? 일부는 공부하니까. 그래서 논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과 전체죠. 그러니까 전체 한정자하고 존재 한정자를 가지고 구분 짓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따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와 명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론을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한다, 이 소리예요. 프롤로그가 개발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논리와 명제를 따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에 입각하고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질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사실과 규칙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자료에 대한 질문의 응답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식의 명령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추론 엔진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사실과 규칙 등의 규칙 등을 입력을 해서 따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그런 추론 엔진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실과 규칙 등을 거기다 입력을 해서 그 추론 엔진을 사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롤로그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중심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논리형 언어의 이제 프롤로그에 구현한 예를 조금 보여줬어요. 이거는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형식의 개념처럼 프롤로그 논리 언어를 쓰고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대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휴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의미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 사실에 입각한 거죠. 그 다음에 김대수는 사람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월이는 동물이다. 애니멀. 그죠? 이것도 사실에 입각한 프로그램 구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X는 변수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그렇죠? 사람은 동물이죠.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요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동물이 되는 거죠. 추론 규칙을 따지고 그 다음에 X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이것도 추론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모든 동물은 죽죠. 평생 사는 건 없어요. 있나? 뭐 옛날부터 그대로 살아왔던 근데 진화는 하고 있죠. 그걸 뭐 진화까지 따지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모든 생물은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실에 추론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죽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물음표를 써놨기 때문에 이게 죽는다가 아니고 죽는가를 질문하는 격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뭐 yes면 yes, no면 no 시스템에 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죽는 것의 이름을 X로 표현한다. 모든 죽는 것에 대한 부분이 위에서는 소크라테스 하나만 따졌는데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죽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죽었죠? 그죠? 예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라는 거를 변수로 넣어서 모든 죽는 것에 대한 X의 질문을 받아내고 있죠. 소크라테스도 죽고 그 다음에 김대수라는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월이도 죽고 이렇게 그죠? 결과는 다 죽는 거죠. 동물도 죽고 김대수라는 사람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론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위에 각각에 대해서 추론을 했고요. 그 결과를 밑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질의에 답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언어 사고를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인 거고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논리 사고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파트에서는 현장 한정지, 전체 한정자, 그 다음에 존재 한정자에 대한 의미, 표현 알아두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로에 대한 이제 그 전체 반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표현 방법은 알아둬야 할 것 같고요. 모든과 임의에 모든과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표현 방법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요 수로 논리는 그냥 요약 발치해서 이제 넣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크게 이제 우리가 이 파트를 집어넣은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나 다항식을 할 때 그 식에 대한 표현을 하거나 이제 식을 계산을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맛배기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좀 해놨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쪽으로 연동을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논리적인 명제들, 이름, 그 다음에 논리식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논리합, 논리곱, 그 다음에 베타적인 이스크루스와 들에 대한 표현법 이런 것들을 참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지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죠? 항상 요 베타적인 논리합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1과 0으로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1이다. 거기다 1을 이스크루스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니까 0이 되겠죠. 거기다 또 1을 넣었어요. 그럼 1이 되죠. 1에다 또 1을 넣었어요. 0이죠. 자, 이걸 잘 보십시오. 밑에 대상체는 내가 넣은 거고요. 대상체는 내가 넣은 겁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값, 이게 결과값이죠. 또 이게 결과값이에요. 또 이게 결과값이에요. 매번 나온 결과값에다가 이스크루스와를 계속 해버리게 되면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을 해서 이스크루스와를 했더니 0이 됐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됐어요? 1이 됐죠. 세 번째는 또 뭐가 됐어요? 0이 되죠. 자, 계속 1과 0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해가요? 기존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그러니까 원하는 값은 1이에요. 1을 이스크루스와를 해버리게 되면 얘는 결과값이 계속 1과 0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잘 알아놓으세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쓸 때 다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로스와를 계속 해가게 되면 결과는 1과 0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0, 1, 0, 1, 0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를 갖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